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99%나 밟았다 떼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종 수사 결과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최근 1년 사이에 이 남성에 대한 112 신고가 7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세한 소식 양재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딱 한 달 만이었습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이 조사를 꾸준히 7월 1일 사고 이후에 이어왔는데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가해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이었는데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급발진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급발진의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에서 주차장에서 차량이 빠져나올 그 당시부터 한 7, 8m 정도부터 우두두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이 밟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수사기관의 그 수사 결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가수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도 역시나 이제 운전자의 과실이었다라고 이제 혐의로 잡은 것인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우선 그 운전자의 신발 바닥 부분에서 밑창 부분에서 사실상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에 세게 밟으면 이제 문양이 이제 남을 수가 있는데 그 문양 자체가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브레이크 페달보다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EDR 기록 장치에 따르더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99%의 이제 강도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을 하고 이게 왜 듣지 않지 하고 이제 사실은 가속 페달을 더 이제 밟았다 뗐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이제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도 급발진보다는 운전 미숙에 가깝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일관되게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운전자의 조작 미숙 근거로 경찰이 내놓은 게 뭐냐면 사고 5초 전부터 발생할 때까지 브레이크가 작동 증이 없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딴 거를 밟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운전자의 주장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본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고 나는 제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따져봤을 때 가속 페달을 밟은 그 EDR 장치가 이제 검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EDR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고 발생 그 시점으로 봤을 때 5초간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5초간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제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 객관적인 자료에는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보행자들을 이 충격을 할 때 속도가 100km가 넘습니다. 그것은 가속 페달을 일관되게 꾸준히 밟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사실 속도기 때문에 그만큼 제동의 흔적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국가수의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발견된 건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뭐 EDR이라든지 아니면 발바닥 이제 밑창에 신발 밑창을 이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만약에 브레이크 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차량에 결함이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그 주변의 CCTV라든지 주변 차량의 이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서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충돌 직후에만 잠시 보조 이 제동 등이 전멸을 하고요. 사고 주행 중에는 전혀 이제 제동을 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실은 이제 당시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등이 이제 유리에 나오는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림자에 비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실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 제동 장치의 등이 켜지거나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일관되게 운전 미숙이 아니라
차량이 결함이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결론에서는 경찰 결론을 보면은 뭐 운전 미숙으로 확인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계속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워낙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본인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을 하려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속 페달을 밟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결과적으로는,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본인의 생각과 사실과는 이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본인의 이제 고의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차량 결함이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당시에 이제 이런 근거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 사실상 역주행을 하는 것과 차량의 결함이 발생해서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람을 치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뭔가 과실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역주행 차량 그 도로 자체가 역주행 도로인지 아예 몰랐다라고 주장을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힐 것에 대한 진술은 모두 다 이제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사실 진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일각에서는 심리분석 전문가라든지 이제 그렇죠. 전문가들이 본인은 사실상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본인의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진술들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이 했습니다. 부인하고 방어적인 이 모습이 향후 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는 사실상 모든 이제 사람들이 급발진과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실수, 과실로 인한 것을 뭐 절반 정도의 이제 확률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급발진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차량 결함보다는 본인의 과실이었다라는 것에 무게가 두어지는데 법원에서도 결국에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잘못한 것이 난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량 결함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즉 합의의 의사가 없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잘못에 대한 것을 다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네. 검찰 수사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보일지 저희가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참 정말 황망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면서요. 보통은 이런 이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라든지 본인의 이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난 죄송한 마음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스파이였기 때문이다. 비밀 스파이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실 마약 검사도 다 거부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할 수 있는 대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에 취해서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인지는 추후에 따져봐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발언의 실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두고 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친분 관계도 없던 무고한 피해자에게 반성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역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밝혀질 수 있겠고요. 정신감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과거에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도 이제 기록에 살피게 되고요. 더불어서 정신감정이라는 것은 이 전문가가 실제로 이 남성과 대면을 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인지를 네.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순히 본인의 책임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진술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양형에서 불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과수가
피해자를 부검을 했는데 이 사인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전신 다발성 좌절창인데 어감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굉장히 전신에 배인 상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도로 일어난 이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이제 처참한 상태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일례로 과거에 이제 부산에서 또래 살인 사건의 정유정의 경우에도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를 했는데 그때에도 전신 다발성 자철상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다절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굉장히 본인의 그러한 감정을 실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좌절창 전실 다발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심각했고 굉장히 급박해서 사실 병원으로 이송했다라든지 이렇게 했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해 남성과 관련해서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7번이나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고 이런 동일 인물에 대한 신고가 여러 번 접수가 됐다면 이에 대한 뭐 미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 남성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가 된 것만 7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7건 모두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내용들이에요. 그 일본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나랑 싸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질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분쟁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소란을 부리며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또 접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경찰 입장에서 뭔가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다라면 사실상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러한 신고 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F 사태 관련인데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큐텐 등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뭐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입니다.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일단은 뭐 회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구영배 대표의 자택까지 그리고 여러 이제 경영진들의 자택까지 다 포함이 돼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됐고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사흘 만에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에 이제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고 또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비자 피해를 좀 최소화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더 이제 빠른 움직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곳들을 좀 보면은 팀원 본사도 그렇고요. UMF 사옥 등의 어떤 법인 사무실 7곳과 구영배 대표의 자택 또 뭐 경영진들 자택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검찰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 뭐 물론 구영배 대표는 그 국회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위시를 할 때 그 돈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위메프라든지 팀원의 사무실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이제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이 구영배 대표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로 보여요. 본인이 예. 어떠한 회사를 매입을 하겠다,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면 사실상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의 자금을 총동원해서 끌어서 쓸 수 있을 만큼의 사실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자택이라든지 예. 일부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수사기관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회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결제 문서, 돈의 흐름 그러니까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불법적으로 자금 유용을 했는지 네. 이것이 정산에 쓰일 돈인데 끌어다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질 수 있을 걸로 네. 보입니다. 구영배 대표 최근에 있었던 정모에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원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중에는 판매 대금도 포함돼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향후 수사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달 뒤에 내가 그 금액을 그대로 끌어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놨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범죄 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회사 구영배 대표의 개인 의사로서 이렇게 정산은 대금에 쓰여야 되는 그 대금을 만약에 이제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법인 입장에서 내가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고 그 이후에 이것이 적법하게 만약에 이제 빌려줬다가 받은 돈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유용한 돈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보입니다.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 이거는 사기 혐의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가 지금 쓰러져 가는 상황이고 이것은 정산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판매자들에게 정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모션을 붙여서 이렇게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면 사실상 이제 고의적으로 기망을 해서 이렇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만나보죠. 휴가철 되면은 이제 SNS상에 뭔가 좀 이게 무개념 행태들 이런 것들이 종종 올라와서 화제가 되곤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해공항입니다. 역대급 민폐 주차 계획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떻게 했길래 역대급 민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게 뭐 이중 주차를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차량이 저렇게 근처 거죠? 지나다니는 그냥 차로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아, 차로에 주차한 거군요. 맞습니다. 공항을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사실은 저기에 이제 일반 승용차들도 진입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공항 버스들이라든지 굉장히 큰 차량들도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저 길을 통과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버스들의 경우에는 우회해서 이제 공항에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다른 승용차들도 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속도를 줄여서 조심조심히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잖아요. 처벌 수위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하루에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에 비교를 하자면 가벼운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견인을 못 해가나 봐요. 저 차량이 수소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소 차량의 경우에는 4바퀴 모두가 한꺼번에 들려야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바짝 이제 바퀴를 대놓다 보니까 사실상 4개의 바퀴를 한꺼번에 들 수가 없어서 견인이 불가했고요. 차주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본인은 8월 2일에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그때 차량을 빼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